존경하면서도 친한 법과 같은 존재를 외울 외자 써서 외우라고 합니다. 종로스는 저하고 사실 저는 이제 외우라고 표현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저분도 비슷한 표현을 먼저 한번 부산 학회에서 하던데 저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저분이 배우로 참 소중한 것으로 여러 가지 학문적 동역자로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교수님이 주도해서 이런 좋은 모임을 가지게 되고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순서인 것 같던데 어쨌든 오늘 제가 뭐 공자 재현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유교라는 2500년 전에 공자에 의해서 이야기된 가치를 오늘날에 어떤 식으로 좀 현대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을라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또 가족이 붕괴되어 가고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이 유교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점을 좀 더듬어 보았으면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들은 건 1시간 반가량 대략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 질의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시간 대략 정도를 제가 이론적 강의를 하고 나머지 또 한 20-30분은 이것만 하면 지휘할 것 같아서 좋은 사진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주로 강호로 내걸리거나 하는 이제 현판들인데 그 강호의 문중에 정신이 살아있는 그 현판 사진을 제가 한 20-30여 장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유교를 표방하는 가문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이 가문의 어떤 정신으로 삼는지 가운으로 삼는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차피 공자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공자의 그 휘자, 공자의 성함은 뭡니까? 성과 명을 다 넣어서 한번 플레이만 다 해보시죠. 예? 아까 정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공구입니다. 대구할 때 이 구자가 우방 넣는 게 원래는 없었죠. 없었는데 나중에 공선생의 휘자하고 똑같다 해가 감히 그걸 쓸 수 없다 해서 이제 우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공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명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 오시는 이거 예? 이거 공리 잉어리자입니다. 꿈에 그 잉어 꿈을 꾸고 나오셨답니다. 손자는요 공자사자 공급입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좀 쭉 알아주셔야 본 문제가 흥미 있는데 공자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성명이 틀렸습니다. 뭡니까? 밑에는 다 공식으로 나가는데 거기만 공 빠질 리가 없죠. 공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예, 공흐입니다. 그럼 숙량은 그분의 자입니다. 예, 그분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기 기록을 보고 워낙 숙량을 이러다 보니까 그분 이름이 숙량글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성함은 공흔이고 자가 숙량입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팽부부 과경채 고해부처 안효손 제라 부분에 추사선생의 시를 한 구절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사선생이 20년 가까운 휴양살이를 끝내고 겨우 생애 말년에 해배되어서 경기도 광주 마제현 고향으로 돌아와서 계실 때에 생애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이분으로 이야기하면 위담 정인보 선생이 조선 역사가 있음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있은 일에
가장 많은 책을 지었다 하죠. 이 사실인지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500건입니다. 옛날 책의 기준으로. 물론 요즘 책으로 하면 좀 줄긴 하겠지만 엄청난 그런 편이죠. 정조 때 가장 잘 나가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암행의사도 했고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부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했던 많은 기행, 일화, 재주 그건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사례가 있죠. 그분이 말년에 많은 그런 반찬 중에 두부, 오이, 생강나무 이 최고이고 내가 갖는 그 많은 모임 중에 최고의 모임은 뭐냐? 부부, 아들, 딸, 손자와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 최고랍니다. 왜요? 떨어져 있어 보았고 생애 말년에 가족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뼈저리게 아신 거죠. 여러분들 다산의 가족 사랑을 보시면 유별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산이 강진에 있을 때에 치마를 부인이 시집 올 때 입었던 노기 홍상할 때 그 치마를 보내어서 그 치마를 잘라갖고 내폭으로 잘라가 다산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적어서 딸들에게 주기도 하고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려 20년 가까이 가족과 결별하고 있었을 때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아마 반추했을 것 같아요. 할 때에 자기의 지식도 아니요, 벼슬도 아니요,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모임은 나의 가족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반찬들을 먹습니다. 세계에 뛰어난 유명한 셰프가 우리나라 출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인터뷰에 이렇게 기사인데 기자가 당신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양 음식의 이 최고의 셰프인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라. 아무리 이름난 명요리여도 뭐 우리 중국 요리의 불도장이나 이런 요리여도 매 끼를 그렇게 먹으면 질려버리고 못 먹습니다. 매 끼 먹는 그런 음식은 가장 편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죠. 여러분들 참나물, 참나무, 참새, 참매미, 참자 붙는 거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가장 평범한 거. 우리 주변에 표 없이 우리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가족들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다산이 많은 세월을 돌아서 생애 말년에 자기가 느낀 그 느낌을 짤막하지만 시로 표현한 게 최고의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와 함께 함이로다 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고해, 부처, 아녀소 이 글귀로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볼 때에 서구적인 관계에서는 개체의 자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아성 부분들이 서로 마주칠 때는 굉장히 생소함과 굉장히 어색함과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은 많이 들으셨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곧 뭐냐면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아 했습니다. 사르트르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남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오면 그게 아니고 참 편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는 가정도 편치 않아요. 끊임없이 네 취업했나 묻고 결혼했나 묻고 그 다음에 공급이 얼마냐 묻고 남과 평가하고 성적이 어떠냐 묻고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들이 더 이상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정은 어떻고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 이 대표적인 사회학이라는 부분에서 사회 병리 현상을 연구해 보는데 여기에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뭐냐면 병들고 문제가 있는 현대사회의 어떤 직면한 그 문제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이 부족하느냐 하면 우리 가족이 지향해야 될 근본적인 가치가 뭔가 미래 이상적인 비전이 뭔가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어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상천하고 어디 보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많이 돌아가 결혼해가 있는 이 한국 사회 가족들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쪽에는
많은 연구 성과도 내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교가 최고의 좋은 자료라고. 물론 유교가 갖고 있는 많은 병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는 연배가 우인 분들이 더 많으신데 어릴 때에 유교 사회의 영향이 더 많았던 우리 전통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동입니다. 고향이 500년간 안동에서 세거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자랄 때에 얼마나 숨막히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유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른 위주의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의 명령 위주의 사회나 여자와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현상들 누구보다 뼈저리겠는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교의 가족관들을 버릴 수 없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왜 가족이 필요하며 가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물음들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3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을 제가 떨어뜨려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구의 전통 가족 개념은 가족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이 경제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가치적인 개념인데 서구는 철저히 경제 공동체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 있죠. 가족을 의미하는 현 영어의 패밀리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노예와 재산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서구 언어의 두 가지 근원인 하나는 라틴어이고 하나는 히라보이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히라보도 이게 재산, 주거, 즉 경제적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 사회에서 말하는 집가자,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체제이고 철저히 뭐냐면 어떤 집단성을 모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공동체보다는 이념적인 공동체인 거죠. 뭘 위해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가장 좋은 이 가족 개념으로 흔히 뭐를 말하냐면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는데 이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쪽에 두 번째입니다. 현대 사회학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가족을 정의하여 가족은 공동주거, 경제적 협동, 자녀 출산과 양육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관계를 유지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성인 남녀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뭐냐면 가족이라는 실제적 기능과 사실적 기능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빠진 게 뭐죠? 지향적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가족은 뭘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인용을 한번 보십시오. 장공예라는 사람의 집안이 고대에 걸쳐 함께 살이 국제, 수, 당, 세 왕조에서 그 집에 정토를 내렸다. 인덕 연간에 당나라 고종이 태산의 봉선의식을 행하고 나서 그 집에 행차하여 장공예에게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장공예가 집힌목을 꺼내 참을인자 100여자를 써서 올렸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학을 좀 보신 분은 아시죠? 소학 선행편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 황제가 누구 집을 찾아갔느냐 하면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여러 대가 이렇게 화목하게 삽니까? 비결을 물었죠. 근데 그 비결을 물은 건 황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한 이유를 넘어서 있습니다. 뭐를요?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한 지위를 얻기 위한 거죠. 왜요? 옛 사람들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어요. 집은,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표준입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일이 없다. 아무리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주장을 하더라도 제가가 안 되는 사람은 옛 의미에 보면 자격이 없다고. 그 면에서 거꾸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비법을 터득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황제가 직접 일반인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뭡니까? 당신이 이토록 그 집에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국가 통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참을 인자를 100번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월성손씨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월성손씨 대종가가 있습니다. 손중돈 선생하고 이제 이런 시간인데 손소 선생 부족이죠. 거기에 강호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만 글서자에 100백자입니다. 서백강이죠. 알고 계시죠?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그런데 이 일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100번을 쓰는 집이다. 그럼 뭘 100번 쓰느냐? 목적어 없죠? 참을인자. 서배인당이죠. 인자가 생략되죠. 참을인자를 100번 쓰는 집이다. 우리 집은 뭐냐? 참을인자를 100번 쓰는 집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은 잘 참는 집안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잘 참아야 된다. 후손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 있는 입장에서 잘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바로 선조께서 서백당 당호를 붙일 때 후손들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의 정신과 가정의 교훈과 가정의 덕목과 가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져줘야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요즘 뭐 그걸 많이 주장합니다. 연인 같은 부부, 친구 같은 부자. 이게 이제 요즘 사회가 지향하는 모토라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친구 같아요. 부부간은 연인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죠. 그걸 통해서 가족이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는 그게 되지만 좋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늘 친구 같을 수 없잖아요. 부자관계가. 부부가 늘 연인 같을 수도 없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적인 사회학이 바라보는 그 해법들이, 권면들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쪽에 유교가족 간 특징을 첫 번째로 뭐를 했냐면 공동체적 자, 관계적 자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볼 때, 나를 볼 때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서양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어떤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대륙 합리론의 철학 계보가 있어요. 거기에서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독특한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모나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모나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단자가 단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그 족보 이렇게 왜 만들 때 보면 수단 받잖아요. 그죠? 수단이라는 게 거둘 숫자고 이 단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네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신상 관계된 그게 단자인데 그걸 모으는 게 수단이죠. 조건 만드는데 첫 작업이 수단 작업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자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계층이 본질입니다. 단독자로서 나이죠. 나는 나인 거예요. 남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나인 거예요. 정체성, substance가 실체, 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그토록 찾고자 하고 그토록 중요한 요소의 비밀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윈도우 저기 있어. 펜트레스가
단자 무창이라는 거예요. 단자는 창이 없다. 창은 서로가 소통하는 교감의 통로이죠. 단자가 창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남들과 기본적으로 소통을 배제하는 구조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인 거고 남들과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 나오는 게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동양에서 육아에서는 왜 보냐면 날 때부터 이미 나라는 존재는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가족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날 수 없잖아요. 그때도 형제 속에 있고 내가 나로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내 말고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할아버지와의 관계, 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려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 자아예요. 두 개 다 근데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공동체적 자아론이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단자론적 자아가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개인의 자율성이나 그 다음 개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능동성을 강조하는 쪽이 낫겠죠. 그렇지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족이니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저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들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보는 유교적 자아관이 오늘날에 있어서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인간이 이미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와 의식이라는 이질적인 존재를 다 담재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모순이다 보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치로 삼는 건 거의가 모순적인 관계입니다. 보세요.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2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 때문에 생긴 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그냥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자유라는 가치가 좀 더 크게 보장이 되고 반면에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더 크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느 것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도 같이 나가면 좋은데 딴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적절히 균형 맞추는 이 층위가 중요한 거죠. 서구 유럽 사회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가들이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적 어떤 평등성을 조금 더 가치를 복지 쪽에 두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을 더 두느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자유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많은 시대 같으면 평등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할 시대 분위기로 필요가 있을 거고 평등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다 침해하고 경쟁력을 뺏어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율성을 좀 더 풀어놓을 필요가 있죠. 조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앞 시대는 이런 서구적인 자율성과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더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방만은 모르지만 너무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유교적인 공동체적 자아관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더 가르쳐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의 공동체적 자아론의 특징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기억을 해보십시오. 26쪽에 인용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로서 아버지라 불리고 우는 땅으로서 어머니라고 불린다. 나는 여기서 조그마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을 내 몸으로 삼고 하늘과 땅을 이끌고 가는 것을 내 본성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모두 한 배,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이다. 제일 끝구절이요. 사람들은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이다. 위에 보면 한자 본문이 있죠. 민호, 동포, 무로, 여야. 이 8자를 중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특히 주자 시대에 오면 이 주자가 자기 시대에 있기 이전에 이 북송 우리 흔히 오자라이가 다섯 선생님의 사상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돈이, 소옹, 장제, 정호, 정이 이런 분이죠. 근데 이분들의 그 사상 중에서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장제라고 하는 분이 쓴 서명입니다. 서쪽 벽에 붙여놓고 교훈으로 삼던 거예요. 근데 이 서명을 주자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주자의 사상을 존중했던 퇴계도 이 서명을 강조했습니다. 퇴계가 선조에게 바친 성학십도라는 글이 있죠. 이 임금이 배워야 할 학문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리다. 성학십도의 첫 번째가 주돈이의 태극도서이고 10개 중에 두 번째가 이 서명입니다. 얼마나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왜 중요시 여겼나 이거예요. 내란 존재를 이 단독자, 저런 식으로 모나드적, 단자적 존재로 보지 않고 관계 속의 나로 보았던 거예요. 민오동포, 민, 백성들과 오, 나는 동포라. 우리가 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동포가 지극히 한자로 보면 단순해요. 어머니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물, 오, 여, 야. 마물과 오, 나는, 여, 더불어 참여하는 존재이다. 이거를 중국인들은 8자를 또 더 줄여요. 민포, 물여라고 줄여요. 민, 오, 동포 할 때 민. 그 다음 포, 불오여야 할 때 물, 여, 요래 해갖고 민포, 물여 사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상, 서명의 사상인데 그게 곧 뭐냐면 인간을 혼자로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가족인 거죠. 처음부터 가족을 배제한 그런 존재로서의 나는 꿈꾸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작은 나, 단절적인 나는 소화라 하죠. 관계 속의 나는 대하라 하죠. 여러분들 단재실 최호 선생이 대한매일신보에 글을 씁니다. 1908년 9월 16일자에 대한매일신보 그 기록에 보면 단재 선생의 대아와 소아라는 글이 있어요. 큰 나와 작은 나. 이런 철학적인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나를 남과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지 않고 남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있는 나를 대화하죠. 소화는 끊어지고 차별적이고 이 관계로부터 멀어진 나를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화를 버리고 결국 대화를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당연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27쪽에 나오는 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삼국,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유교의 국가입니다. 근데 유교의 국가이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중국 경우에는 의에 우리 학자들이 들어 구분하면 문화인류학자들도 의리할 때 의의 그 유교라고 하는 표현. 일본은 뭐겠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제일 강조되는 유교 덕목이 있다면 충성이라 할 때 충의 유교라고 얘기하죠. 한국은요? 한국은 효의 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효를 우리나라 사람이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 유교의 원래 의식에서 볼 때 사실 한국의 이런 관법은 시각은 정당한 거죠. 왜요? 가족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고 기본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윤리적 덕목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입니다. 근데 이때 효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부모에서 잘하는 것 이게 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넓혀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꿈과 같은 게 다 효로 들어갑니다. 그걸 대효라 하죠. 근데 분명히 출발은 뭡니까? 출발은 부모에게 잘하는 효가 첫 출발이죠. 그래서 옛날에 불효자는 어떤 경우에도 불효자로 낙인을 찍혀서는 사회적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뭐냐면 불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에게 못한다는 의미를 더 벗어나가고 인간 노릇을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27쪽에
이 가족 공동체 윤리 의식하는 부분에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오. 유교에 있어서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효경에서 효는 덕의 근본이고 가르침이 생겨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쪽에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저명한 중국학 연구자인 모트 하는 사람, 중국 고대 문명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유기적인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 유기라는 말이 남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서양인 학자가 볼 때에도 중국 고대 문명의 가장 핵심이 이 관계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부분에는 소효와 대효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적었는데 28쪽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는 중임금의 효행을 일컬어 대효가 큰 효라 하였다. 주자는 맹자가 말하는 주석, 대효를 주석하여 왜 대효이냐? 천하의 모범이 되어 후세에 전할만 하고 다만 한 몸과 한 집안의 효에 그칠 뿐이 아니고 천하에 미쳤기 때문에 그거를 대효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0쪽에 넘어갑니다.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주역 얘기를 해가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풀어보면 좋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것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추역의 정계를 싹 뽑으면 뭘 뽑습니까? 쌍가지에 뭐가 있어요? 원래 요즘은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쌍가지를 가지고 뭘 치느냐면 이 괴를 뽑습니다. 괴를 만들죠. 쌍가지를. 괴 이전에 뭐가 있어요? 괴는 몇 개가 모인 게 우리 태극기 같으면 요런 게 이제 괴라 하죠. 괴 이전에 뭐가 있어요? 효라 하죠. 분바들요, 본틀요인데 요 한 개 한 개 한 개를 효라 하고 요 세 개를 그룹핑하면은 요거는 소괴라 하고 세 개짜리가 두 개 있어요. 6개로 된 걸 대개라 합니다. 근데 이 효라 할 때는 몇 종류가 있나요? 예? 두 종류밖에 없죠. 가운데 떨어진 연결된 양. 이 음과 양으로 모든 천하 만물의 세력을 형상화합니다. 자, 제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출발입니다. 다시 엿주습니다. 제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답이 안 나오네요. 그때는 물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라고 물어야 돼요. 저는 남자이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양입니다. 남자이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음입니다. 어머니는 여자이지만 저에 대해서는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모두 저에 대해서는 음이에요. 왜요? 어떤 강의를 듣는 학생의 입장이죠. 저는 선생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양인 거예요. 이거를 음양의 상대적 세계관이라. 절대적 세계관은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고 이분법적이죠. 이게 동양의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태극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선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양과 음에 있어서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이 음으로 내려오고 음이 양으로 올라갔어요. 양이면서 음이고 음이면서 양이에요. 원래 태극의 모양은 이게 아닙니다. 주돈이가 그린 태극도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걸 양이라 하고 칠한 걸 음이라 한다면 이게 음의 영역인데 음이고 양이고 음이에요. 이건 양의 영역인데 양이고 음이고 양이에요. 서로 섞인 거예요. 양음 안에,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한 개 만든 게 우리 태극의 이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남자와 여자의 대입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이 미래적 가치, 남녀관계, 가족관계가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 육아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고전을 지금 시각에서 읽어내리면 모든 고전이 다 문제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고전 문제 없겠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있는 남녀 차별의 부정적 이미지 연구 제목을 달죠?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문은 제가 볼 땐 빵점입니다. 왜요? 그 시대적 가치를 볼 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남녀라고 하는 사회학에서 이상적인 가치는 채 이런 게 형성된 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준이라는 영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 준 게 얼마 됐습니까? 미국 사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소설 보세요. 여성에게 덕목을 과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남부 쪽에서.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통시대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투영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논어에 있는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 심지어 기독교인들 계시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각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철저히 차별하죠. 성경에 있는 이 여성 차별의 문제점, 뭐 이런 걸 테마로 삼는다면 잘못 잡고 그래요. 왜요? 고전이라 할 때는 지금 우리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시대 사회상에서 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화 구도에서 생긴 구절들을 찾아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역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교의 현실 제도로 보면 남녀가 전통사회니까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문제 있고 기독교에도 다 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원래 문명론의 가치를 보면 지금에도 여전히 얻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엄밀히 자르는 게 아니라 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위치 속에서 여자이지만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 해도 남편의 성격상 아버지의 위치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이죠. 남자이지만 아이들을 직접 기르고 또 아이들을 직접 교훈하고 어머니처럼 이 내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고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남녀라고 하는 부분과 이거를 넓혔을 때 아내와 남편이라는 의미에서도 상대적인 평등과 조화성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역의 음양론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31조부터 좀 썼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31조 종래 주역의 음양론은 남녀관계를 가장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범주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음양론의 본질은 양을 높이고 음을 낮추는 불평등 관계에 있지 않고 음양 간의 평등과 조화에 있다. 이것은 남녀관계를 갈등관계를 이해하는 현대사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탈현대의 새로운 남녀관계의 정립을 위한 좋은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고 좀 더 넘어가 봅니다. 인용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33쪽을 보십시오. 두 번째 줄, 현대사회에서는 남녀를 분리 독립된 존재로 전제하고 있으며 분리 독립된 남녀는 유한한 사회적 기회와 권력을 대상으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현대사회학에서 가족학에서 남녀관계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침탈당하고 눌리고 대립하는 존재로 봐요.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 남녀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가 빼앗긴 권리를 남자에 비해서 낮춰진 권리를 획득하고 투쟁을 통해서 동등한 선에 이르게 하는 이게 최고의 가치이죠. 목표이죠. 근데 추역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유교나 동양사회 전반이 그렇지만 대립, 투쟁, 갈등이라는 선은 약합니다. 대신 화해와 평등과 조화의 추구이죠. 남녀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투쟁과 대립 속에만 볼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봐야 될 전략적으로 시대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에서는 꽤 많이 지났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밑에 인용문을 하나 썼는데 그걸 보시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드린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한테 수업 듣는 우리 대학원 학생들도 한 7, 8명과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퇴계 선생의 친필 편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맞손자 안도에게 보내는 편지. 우측 제일 기퉁에 안도 기서 안도에게 보낸다 했고 안동 상하에 있는 거는 그때 결혼을 하고 처가가 있는 안동 부사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안동 관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손자가 결혼을 했는데 오늘 편지를 보내고 이럽니다. 손자가 살아가는 첫 가르침을 부부간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8초에가 전자로 하고 밑에 해석까지 적어 두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맞춰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제가 인용한 그 글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거기에 방금 보셨던 인용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33쪽 인용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으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게 하고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의양을 잊어버리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깔보고 또 신여기는 곳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 모두 부부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그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 조심하기 바란다. 경계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 태계 선생이 60세 때, 손자 나이 20세 때 9월 20일 날 보낸 편지입니다. 제 밑에도 여러분들 거기에 이 원문 편지 끝에 이렇게 보시면 대부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 본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큰아버지로 이야기했죠. 예의하는 사람들 이 백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틀리다 하죠. 옛날 예법을 틀리는데요. 대부는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죠. 백부는 맏아버지인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이 내용이죠. 이 할배가 조라 하지 않고 이 큰아배가 이제 지금도 안동 쪽에 가면 양반 가문에 큰아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어쨌든 그 문장 중에 보면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게 모든 일들의 근원이라 해요. 그 편지 중에 계생어 불상 빈경지고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하고 부부간에 너무 쉽게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어 뭐뭐에서 생겨나는 까닭이라 불상빈경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죠. 그래서 어른들은 부부간의 도리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상경여빈이라 하셨어요.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 대하듯이 하라. 제가 이제 교대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결혼할 때 한 번씩 이제 그 줄에 서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못 쓰는 붓글씨들은 상경여빈을 붓글씨로 이렇게 써갖고 줄에 한 다음에 선물로 하고 줄에사에도 꼭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 나이 많은 또 한 분이 우리 대학원에 오셨는데 그분 그 여선생님 아들이 그날 결혼을 했어요. 자 어쨌든 뭐 주례를 부탁해가 제가
그 청년은 직접 뭐 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본주의 어머니를 보고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이 상경여인을 제가 강조를 하고 북글씨라는 선거를 마치고 정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남녀관계에 유교에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문화들이 있는데 원래 이 유교의 정신은 서로 공경입니다. 퇴계 선생이 그 내용을 손자, 맞손자 안도에게 결혼한 다음날 첫 편지로 보내시면서 직접 그런 교훈을 주셨던 거죠. 손자 안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의미가 있고 또 가르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용문은 태계 이황이 본래를 치은 손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태계는 부부간에 마치 손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라 상경여인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가정을 마르게 하려면 부부의 첫 시작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자, 이렇게 부부 그 밑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가지를 뽑아가 괴를 만들어요. 괴를 만들어 갖고 길하다 흉하다라고 점을 치게 되는데 이 길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왜 그 괴를 길하다 보고 왜 그 괴를 흉하다 보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큽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뒷부분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괴입니까? 지천패. 예? 지천패. 아, 아니죠. 비괴가 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천은 거꾸로 뒤집은 거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천지괴죠. 천지괴고 이름은 부정이라 할 때 이 빈대, 분대 이게 꽉 막히다 할 때는 비로 일으킵니다. 여담삼아 하지만 이 젊은 나이에 동양철학 이렇게 하다 보면 특강 가면 들어 욕볼 때가 있습니다. 하모니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깊이 아는 분들은 이걸 예를 들어가 천지북계라 읽으면 그 강사 인정 안 합니다. 어떤 거면 빗계라 읽어야죠. 참차부재 예를 들어 누가 이랬다면 그것도 강사 수준 낮다고 하죠. 참치부재야. 차이 나다 하지만 고르지 않다라고 할 때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서경의 설명편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서경의 열명편 자 어쨌든 천지 빗괴입니다. 하늘과 땅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괴입니다. 이걸 뽑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좋다보다는 왜 안 좋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에요. 하늘 기는 양기여서 가벼워서 올라가고 땅의 기는 무거워서 내려온다 봐요. 뭐가 안 돼요? 교감이 안 돼요. 교감. 그 다음에 뒤집어버려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 자연은 좋게 보이지는 않은 그런 거예요. 뒤집어버리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이거는 지천 태평하다 할 때 그 태자 태괴입니다. 이름만 봐도 좋은 거 알겠죠?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요? 아까하고 반대예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지혜들이 주역의 해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교감은 나중에 나오지만 정의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의 가족 간의 지혜, 또 유교의 주역을 통한 유교의 가족 간의 지혜, 정의 의미를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서부터 1, 2, 3, 4, 5, 6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 3, 5 기수 자리는 이거는 양수라 하죠. 2, 4, 6 이거는 우수라이가 음수라. 근데 여기에 이런 자체가 양수인데 온게 양효예요, 음효예요? 양효가 왔죠. 그럼 이건 신모습.
양은 양다운 거니까 정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으니까 부정. 요거는 정, 요거는 부정, 요거는 정, 부정. 예. 그러면 한 개 세고 제가 적어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 보려. 정부정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요? 정.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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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사효 아닙니까? 이거는요? 정. 정. 부정이 한 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정관계로 볼 때는 한 90점 이상 돼요.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오면 안 좋죠.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이게 정명이라 하는데 이름 담나 안 담나?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다. 이제 답다라는 말이 권위적인 의미보다는 역할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토요일 주례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신랑 신부에게, 특히 신부에게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를 확보해라. 아버지 자리를 인정해주고 만들어주어라. 어떤 가정이든 성공한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서 있다는 거죠. 아버지 자리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제대로 교육된 예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족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크게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성경에 입각한 종교, 유대교. 두 번째는 탈무드에 입각한 지혜. 세 번째가 아버지 의자라고 해요. 가정에 아버지 의자를 만들어 둔대요.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애들이 앉거나 하면 어머니가 혼을 낸대요. 왜요? 아버지의 자리를, 권위를 인정한 거죠. 누가? 어머니가.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자리는 버팀목 내지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그 말씀을 여동생들에게 자주 하시는데요. 남편들에게 잘해라. 어떤 시골에 그 아내가 참 남편이 신봉산을 가고 무슨 말만 하면 머저리 했다. 나가니까 동네 아이들조차 머저리 한 날 이래 보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왜요? 자기가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무시하는 거 들으니까 불쾌하잖아요. 왜? 자기 남편을 머저리 하면 자기는 머저리 부인이니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대요. 저기를 뭐로 잘 불러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도대체 잘 봐줄 게 없더래요. 근데 하나를 굳이 생각해낸 게 얼굴이 길대요. 얼굴 면자, 남면자, 길장자리가 면장이가 지금. 얼굴 길다라고 안 하고 그냥 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밖에다 면장이 하니까. 애들도 다 면장님 하는 거예요. 이거 고을에서 면장하고 오셨는가 보다. 이제 결국은 이 남편을 존중하는 게 결국은 네 자신을 존중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교육면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가 보면 그런 면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현대에 있어서 무너지는 아버지 자리 회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큽니다. 모든 길흉론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이 되어야 뭐가 되느냐면 나머지 응, 비, 화, 교감 그 정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과 비라는 것은 정은 자기 논리지만 관계의 논리입니다. 흔히 1, 2, 3 이거를 우리가 내괴라 하고 4, 5, 6 이거를 외괴라 하는데요. 대응관계를 보세요. 1과 대응에 있는 게 뭐냐면은 4입니다. 왜 1입니까? 2와 대응관계가 5입니다. 3과 대응관계가 6입니다. 1이 양으로 왔는데 4가 양으로 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왜요? 균형이죠. 한 개가 양일 때 하나는 음이고 하나가 음일 때 하나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음으로 오려면 자기 자리에 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이건 어때요? 여기는 음으로 오고 여기는 양으로 오면 그건 어때요? 음이 되기는 되지만
정이 안 된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제일 좋지만 한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기질이나 역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로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못한 거죠. 원래 그 모습보다. 이게 응이에요. 대응관계예요. B라는 것은 자기 가족 관계예요. 1을 중심으로 보면 B는 1과 3입니다. 5를 기준으로 보면 B는 4와 6이죠. 이런 관계들의 균형을 철저히 뭐를 추구해요?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추구하죠. 나와 같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 거죠. 이제 이런 주역의 길흉론의 지혜들이 가족 내에서, 구성원 내에서 일단은 뭐예요? 다른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하죠. 어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제 글 속에 좀 다루어졌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단상만, 아이디어만 제가 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디를 한번 보시면 하면요. 35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인이 엄한 어른이 있으니 부모를 말한다라고 하는 주역의 구절이다. 즉 부모다움의 역할을 요즘은 이 자상한 친구 같은 부모라 했지만 옛날은 기본적으로 엄한 어른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전통교육에서는 부모의 엄한 교육을 요구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성경 말씀이 대표적이다. 이런 점은 유교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자 또한 군자 원기자에서 군자는 자기 자녀를 멀리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양반집에 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하도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힘들고 하니까 남편이 안아가 좀 받던가.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꾸 손자가 울고 고치니까 걱정됐겠죠. 밖에서 에헴 하는 소리가 나니까 문 밖에 오셔가 자기가 워낙 당황해가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내 동생이 쳤다 하죠. 이제 그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른들이 계실 때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법이었다.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매로 치고 엄하게 다스리라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들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자식을 매로 다스리라. 매로 다스려가 죽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가 맞은 게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유교의 가르침에서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현대사회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양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엄한 부모라는 부분을 삶 자체에 모두 엄한 부모로 가져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아이가 잘못할 때에는 고되게 따끔하게 분명하게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6쪽에 12개를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장계향하는 분이 있어요. 정군 안동장시하는 분인데 이분이 손자들에게 한시를 적어준 시가 2개가 문집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전부가 손자들이 참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려는 그 뜻을 갖는 걸 보고 기뻐해서 준 시입니다. 그 할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푼다는 존재로 여겼는데 전통시대에 이런 안어른이 계셨다는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법과 작별할 때 지은 시를 보니 그 시 속에 성인을 배우려는 말이 있더구나. 내 마음이 기뻐서 다시 칭찬하여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새해에 네가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니 네 뜻은 지금의 사람과 아이들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어린아이가 벌써
진정한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 앞으로 참다운 선비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내가 대견하고 기뻐서 이 할미가 너에게 시로 전해준다.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죠. 이제 그 다음 부분들에는 여러분들 아까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에서 제가 건너뛰고 39쪽 넘어가 그 중인데 4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쪽이 세 번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가치관이 뭐냐면 중용입니다. 책 이름도 그게 있듯이 중용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정괴를 뽑으면 효로 뽑으면 괴가 아니라 이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따지면 이게 대충 나빠도요. 이 4개의 가운데인 2효하고 외개의 가운데인 5효는 비교적 해석이 좋은 게 나와요. 왜냐하면 거할 거자 가운데 중요는 중용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 그러니 지나치고 넘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돈도 요즘처럼 무조건 많이 버는 걸 싫어하죠. 벼슬도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것도 경계하죠. 적절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안분지족이죠. 분수에 편안히 거처하고 만족할 줄 알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이 집집마다 보면 당호로 굉장히 인기 있는 당호입니다. 이따가 한 집안의 거를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제가 적었어요. 뭐냐면 경주 최부자집 가훈이 나와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왜요? 흉년에 땅을 사면 싼 값에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원망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뒷부분에 또 보면은 1년에 만석 2만 가마니 이상의 재물을 불리지 말라. 벼슬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이 분수에 맞게 이렇게 넘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 중에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가족 간의 부정적 문화는 제가 뭐 강의 중에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에 유교 문화든 뭐든 영향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남녀 평등 지수 이게 136개 국가 중에 우리가 한국 양성평등 순위에서 111위 충격적이게도 가장 이 남녀의 그 양성평등이 안 된다는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몇이냐면 109위 거기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유교 국가지만 중국은 69위, 일본도 105위입니다. 이런 면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주로 제 강의의 주된 점은 이 유교 문화를 통해서 현대에 무너져가는 가족 간의 어떤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점말 부분에 한 얘기 드리고 일단은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유교는 그 자체가 도덕적 세계관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적 가족은 도덕적 공동체이고 가족 구성원 또한 도덕적 공동체의 관계적 자아가 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교에서 가족은 왜 있어야 하느냐? 가족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도덕입니다. 선하게 살고 선한 가치를 넓혀나가는 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주역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주 43번, 43쪽에 이때 43번에 보면 주역 문헌전에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는 필요하니라. 선을 행하는 집에는 경사로움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선을 행하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요. 근데 도덕적 주체는 서양에 있어서는 뭡니까? 개인입니다. 내가 그래요. 근데 여기는 도덕적 주체를 누구로 뒀어요? 가족입니다. 적선지가에 선을 쌓는 집은 희한하게도 윤리적 주체를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가정에게, 가족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교의 개인적 정체성이
관계적 자아,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시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자체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물을 선하게 하기 위해 우리, 나, 또 나아가 세계를 좀 더 선한 사회, 도덕적 사회, 착한 사회, 요즘 말로 하면 살고 싶은 사회로 만들려는 그 목적을, 이념을 유교의 가족관이 깊숙하게 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전통적인 시대 유교의 가족관들이 지향하던 가치관이 의미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내용, 여러분들 이 명문가 후손들 중에 계실 건데 자기 집안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A땅입니다. 어느 집안 얘기죠? 예? 밑에 있죠. 영천이씨 용암종택입니다. 근데 이 A의 뜻이 뭐죠? 이걸 알면 눈물이 없습니다. 이 집안이 역대로 장수 집안입니다. 부모님하고 거의가 90 가까이 또는 90 넘어 살아서 집안 어른을 중심으로 9자에다 늙을 놓자 구로회를 조심합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이래 늙으셔서 사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야. 왜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사시는 그 하루하루의 날을 내가 더디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루하루의 날을 너무 사랑한다 해서 사랑할 일자, 날일자. 그 날을 사랑한다. 뭔 날이에요? 연인과 하는 날이 아니라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날들을 사랑한다 해서 애일날이라고 하죠. 도대체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한 글을 봅니다. 이 글이 누구냐면 단원 김홍도의 글씨입니다. 그림은 많이 보셨지만 글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양반이 안동 주변에 안기 찰방을 하실 때 짧은 붓을 들고 쓰셨어요. 안동 풍산 그 최화정이라는 그 서재에 편에도 써주는 건데 당락이 뭐냐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형제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간의 그 우애가 아주 오래도록 간다. 형제 담락애가 시경수화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담락제라고 하는 게 우리 가문에는 무엇보다 형제 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부모가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아예 그 나무로 갖다 제절 이름으로 딱 붙여버립니다. 정화입니다. 이거는 대학의 지지 이후 유정하고 정 이후 윤정이라는데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 곳이 어디냐? 그칠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도덕적인 가치. 선한 곳에 그칩니다. 대학의 첫 구절 보세요. 대학 지도는 제 문명덕하며 친민하며 지어지선이니라. 지는 앞에 지는 이를 짓자입니다. 그칠 지입니다. 무엇에 그치다? 지극히 선한 곳, 착한 곳에 이르러 그칩니다. 도덕적인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이 이름을 정화로 당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삼호정사인데 삼호가 이 논어에 나오는 밑에 한번 보세요. 이 5일 삼성 50 쭉 해갖고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하죠. 위인모의 불충호화. 내가 딴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나? 반성 첫째. 부모 교의 불신호화. 친구와 사귀는데 내 신뢰 없이 했는가? 마지막에 전불수호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배우기만 했지 충분히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 못했는가 아닌가? 보라는 건 의문 이 조사 고해가 밑에 뒤에 감탄도 쓰지만 이게 의문 계획이죠. 뭐뭐 했나 3개를 돌아보라. 하루에 3가지 것을 반성해라 라고 하는 일일삼성하는 가르침을 두고 있죠. 여호와는 이거는 뭐냐면 겸손이죠. 내 마음에 뭐든 풍족하다. 남은 있다라고 여기면 실제 남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이 마음에 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여기 찍으시는 분 많은데 괜찮습니다. 찍어갖고 종글기 하나를 요즘 이 도청 주면 그걸 하대요. 각을 해가 집에 당으로 해도 좋지 싶습니다. 양진제입니다. 잘 아시겠죠? 양진제를 이렇게 하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풍산 마을에 가도 있고 양진당.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영주에 있는 만치라는 종택인데 이게 뭐냐면은 맹자의 그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우리들에게 진짜 양성하고 길러야 될 건 뭐냐? 딴 거보다 진실, 진리, 참. 후손들에게 주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진리, 진실, 참을 길러야 됩니다. 거짓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에는 거짓하면 우리 집안 후손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단호히 담겨 있죠. 비해제, 안비자와 같죠? 게으를 했자, 나태할 했자,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무첨제, 이 무첨당 쓰는 그 당호집도 많은데요. 첨가하다. 이게 뭘 첨가하느냐 하면 부모에게 욕을 첨가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이든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희 씨 추천 종택글인데 이 추천은 도실 종택에서 회계 선생 그 할아버지인 노송정에 계시는 거지 이계양 선생보다 큰 집입니다. 2로다가 기쁠 이자 늙을 노자이죠. 이게 늙음을 기뻐하다 이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늙은 이를 기쁘게 해주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다. 그런 것이죠. 교와 관련된 우경제 이것도 재밌습니다. 미양박씨 경흥고택인데 이 당호를 쓰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경한다는 뜻이고 우라는 것은 이제 뭐뭐에 기타가다 붙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몸을 가지런히 하고 조심해서 내 스스로 몸을 지키는 게 이게 경의 수련법인데 우리 집은 이 경에다가 우리의 몸을 붙이고 살아간다. 이 집은 이 경을 실천하고 사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경제. 이건 뭐 다 알고 이러지만 글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 편액은 안빈낙도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자 아내께서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삶을 사셨다죠. 빈천함에도 편안하고 도를 지키는 그런 삶인 거죠. 이 글이 이제 소전 선생 글씨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당호도 유명한데 근데 이건 함부로 못 써요. 사실 왜요? 이런 가문의 어떤 그런 절개나 지조들의 사례가 있어요. 가문의 절이정신을 말하죠. 백세청통이라고 해요. 백세토록. 백세라는 것은 영원이죠. 영원토록 우리 집안에는 맑은 바람만 있을지 우리 집안에는 고결함, 청량함, 깨끗함만 있을지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자부심을 담겼어요. 다다를 임자에 물에 다다른다 뭐 이런 뜻인데 못에 모련자때 못에 다다른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목가에 다다른 어린아이들이 목가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방만하지 않도록 경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을 임영헌이 담고 있습니다. 동락당입니다. 밑에 있지만 맹자의 연인동락 있죠. 내가 즐거우고 내 혼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남과 함께 즐거워야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써놓은 집이 많습니다. 충효고관일 때 안동 성구에 가면 원주변시 간제종택이 있어요. 그 집 말고 아주 유명한 집이 학봉 김선일 선생 종택도 있어요. 두 집이 전부 충효세가라고 이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해마을에 가면 유성용 선생이 이제 되게 되고 그런데 그만큼 충과 효는 전통 유교 세대를 가장 선망하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 충효고가, 충효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매심사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누구 글씨 같아요? 추사체요. 추사 선생이 썼는 글인데 청명 임창순 선생이 참 좋아해가 이걸 오래 간직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매심사라는 매화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사는 집, 대략 그래요. 뭔 뜻입니까? 매화처럼 그렇게 지조 있고 절개를 지키고 고고하게 살아가라, 이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당원은 이렇게 달아놓고 그래 못 살면 그 차라리 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명망 있는 집안을 보면 대체로 후손들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개차반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때인가는 선조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제가 안동 쪽에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 보면은 참 그 조상의 삶이 싫어갖고 뛰쳐나가고 했던 분들이 요즘은 다 퇴임하고 어디 앉아있냐면은 그 전통대학 강의 듣는다고 와가 앉아가 열심히 앉아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참 그 집안에 이 가치들은 좀 보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학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학문하죠. 배우고 묻는다. 우리 학문을 해야 한다 할 때 그게 이제 중용에 보면 학문에서 끝나지 않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공부법이 5개입니다. 박학은 우선 널리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신문, 살펴서 물어야 돼요. 우리 대학원생들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그때 신문 물음 없으면 그건 배운 게 아니라 해가 물음을 계속 수업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물었더니 뒤로 좀 묻지 말라고 이래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물어야 발전이 있어요. 신문, 신사,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라. 명변, 그러고 나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거죠. 독행은 이론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안글을 독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 5개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게 사실 학문법이에요. 근데 매번 박학, 신문, 신사 이게 안 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박학의 학을 따고 신문의 문을 따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서계 박세당 선생의 유명한 그 책 이름이 사변록이라고 있습니다. 생각사자의 분별을 배우죠. 여기서 나왔죠. 신사의 사와 분별하는 것.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분명하게 판단한 것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엄청난 자부심이 책임을 속에 들어있죠. 오학진. 이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서백당입니다. 골성손씨 대종가에 붙어있는 참어린자 100번을 써라. 우리 집에 잘 참아야 된다 해서 서백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안동 그 무실마을이라는 전주 유시들 종택하고 있는 이마댐 올라가는 그쪽에 그 길을 갔다가 집안에서 제가 답사하고 찍었는데 너무 이 안본지조 당호는 많이 걸렸지만 이 글이 참 멋스럽고 편안하고 이래가 너무 이런 안본지족은 해서체로 이렇게 따박따박 쓰면 재미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이렇게 쓴 글이 마음에 들어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각을 해가 좀 남겨볼까 싶어서 우리 집에 한번 걸어볼까 싶어서 하나를 찍어온 안본지족인데 밑에는 없지만 출처는 그 무실 전주유시들 우집이 있는데 아랫집인가 우집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쪽에서 자, 제 강의의 마지막 사진 그림 한 점씩을 보여드리고 일단 제 강의는 매듭을 짓고 여러분들과 혹시 보고 가는 의미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그림 본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느 곳에 고가 안에 기념 전시관에 걸려진 그림을 찍어왔기 때문에요. 어디가 찍었느냐? 정리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까 북송오자라 된 그분이 주자의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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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정자 따고 주자에 주자 따서 승리학을 정주학이라고 하죠. 근데 그 어른 마을에 갔더니 초등학교 아닌가? 어딘가 제가 이거를 사당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을에서 찍어봤어요. 이쯤 되면 아시는 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고사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일까요? 정인천 선생과 관련된 정문입설도입니다. 정시 문화에 눈을 막고 서 있다는 고사이죠. 잘 모르시는 분은 정문입설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인터넷이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고사에서 나오는. 안에 한 사람이 앉아갖고 턱을 괴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정희천 선생님. 밖에 두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양귀상과 양시라는 분과 유초라는 제자가 어느 눈 많이 오는 날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선생이 주무시는지 명상에 잠겼는지 이렇게 계세요. 근데 차마 선생님하고 못 깨우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잠을 깨고 떡 보고 오, 자네들 언제 왔노? 좀 전에 왔습니다. 좀 전에 온 게 아니에요. 잘라버렸어요. 눈이 이만큼 쌓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고사이냐면 육아에서 정주학에서 학문의 가장 출발과 중심이 뭐냐면 선생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모든 교육에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교육의 전제이자 교육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대 학자들이 이 정신문화의 두 제자들이 선생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고사로도 만들어갖고 전하고 그림으로 그 마을에 붙여갑니다. 그런데 유교의 나라라 해가 중국보다 더 유교를 강조했던 우리나라에서 이 고사를 강조하지 않을 리 없죠.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하면 영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중국풍의 벽돌에다가 중국풍 복장에 선생 이런 것들이 다요.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만 그대로 가져오고 한국풍으로 바꿔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는 유명한 사람이 그렸는데 경제정선이 그렸습니다. 정문입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정형필 선생이 세운 곳인데 이 간송박물관에 경제와 관련된 그림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동대문 DDP 프라자 거기에서 이제 특별전을 해가 120점인가 나왔어요. 경제만 해가. 제가 일부러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아쉽게도 이 그림은 없었대요. 자기들은 이 그림이 덜 중요하다 해서 뺐고 주로 풍경만 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관념화도 한 점 준비했으면 참 좋았겠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그림 속에 보면 무대만 바뀌죠. 주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이 그림 설명한 농감으로 중국보다 성경에 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이 한국이 더해가 더 잘라버렸어요. 만큼 오도록 잘라버렸어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온돌방에 선생이 앉아 계시고 심의와 진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매화둥걸 초가지 이런 여러 풍광이 한국풍으로 그려낸 거죠. 위에 보면 여기에 정문입설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호가 여기 쓰여있죠. 예, 공부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공부의 출발이자 전제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더 나아가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제대로 서는 것이 그 가정의 첫 출발이자 좋은 가정의 전제입니다.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서
이 가정의 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가족에 대한 다른 이념이 정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오래된 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오래되었다 해서 과거로 끝나버리면 건 박물관에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는 오래되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가치와 시사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되었다와 미래는 분명히 형식 논리로 볼 때는 모순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들에게 미래를 위한 그런 가르침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한 사례로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인연과 또 가족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습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